여러분의 내일을 응원합니다. 성공을 부르는 좋은 습관,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2부가 시작됐습니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2부 때는 항상 경제상식 퀴즈부터 말씀을 드리고 시작을 하는데 여러분의 추억이 담긴 정답도 같이 많이 와가지고 보는 재미가 있네요. 몇 가지 좀 읽어드릴까요? 오늘 정답은 휴게소였습니다. 휴게소. 이번 추석 연휴 때도 휴게소 몇 번씩은 아마 들르게 될 텐데요. 5457님 정답 휴게소. 일전에 관광버스로 관광을 가다가 휴게소 화장실 갔다가 지갑을 분실해서 애먹었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라고 그 기억을 좀 떠올려 주셨고요. 9374님은 휴게소에서 분실한 휴대폰을 같이 찾으러 가자는 핑계로 썸 타던 여성을 태우고 많은 얘기를 했는데요. 결국 결혼에 꼴이 냈죠.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52님 통감자, 회오리 감자도 꼭 먹어야죠. 부담되지만 휴게소 없이 무슨 맛으로 여행을 가나요? 라고 보내주셨고요. 그리고 3050님 예전에 할머니가 고속도로에 이 표지를 보고서 우리나라에 숟가락 공장이 왜 이렇게 많냐? 네. 휴게소 표지판 보고 숟가락 공장이 왜 이렇게 많느냐? 네. 할머님 생각이 좀 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3032님 우리 남편이 아이들 둘만 차에 태우고 저는 여기에 놓고 갔었어요. 다시 와서 타고 갔다고. 예. 일부러 그러셨던 예. 그러진 않았겠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추억을 또 보내주고 계시는데요. 2709님 휴게소 소떡은 국룰이죠. 소떡은 이상해요 이거. 왜 이렇게 맛있는 거예요? 떡볶이와 그 소시지가 같이 꽂혀 있잖아요. 그리고 소스도 그렇고 이게 거의 전국적으로 표준화된 맛이기 때문에 사실 소떡은 어디서 사 먹어도 실패하지 않는 그런 맛이 있습니다. 아무튼 정답 많이 보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다른 의견도 있으시면은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으로 많이 또 계속해서 참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앞서서 일부에 그 스타트업들이 좀 어렵기는 한데 프로덕트 오너, 그러니까 이른바 사업 구조를 짜고 이걸 유료화를 고민하는 직업, 그 세계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스타트업, 아무리 시작한 지 얼마 안 되는 기업이라 해도 돈을 버는 게 중요합니다. 돈을 벌어야 지속 가능하겠죠. 특히 최근에 고금리 시절이 되면서 많은 스타트업들이 이제 쓰러져 가고 있는데 한때 잘 나가던 공유 기업들도 희비가 크게 엇갈린다고 합니다. 공유 사무실, 숙박, 공유 택시 등등이 많은데요. 오늘 하나하나 한번 같이 공유 경제의 미래를 한번 따져볼까요? 미래생활사전 시간 서울경제신문의 송이라 기자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공유 경제 이게 종류도 많고 그렇죠. 우리 삶에 지금은 깊숙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게 그렇습니다. 언제부터 우리한테 익숙해졌다라고 볼 수 있을까요? 사실 공유 경제라는 개념이 등장한 게 그리 오래되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등장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대량 생산, 또 대량 소비가 자본주의의 이제 대표적인 특징이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너무 많은 물건들이 생산이 되고 또 버려지고 이런 부작용이 이제 드러나면서 그렇다면 내가 가진 자동차나 빈 방, 또 이런 책 이런 거를 나만 쓰지 말고 내가 안 쓸 때 이걸 필요로 하는 누군가와 같이 쓰면 어떨까, 이런 개념 아이디어로 생겨난 건데 소유자 입장에서는 빌려주면서 돈을 어느 정도 벌기도 하고 또 구매자는 새 걸 사는 것보다는 좀 싼 값에 편리하게 이용이 가능해지니까 여기다가 이제 2010년도에 이 디지털 기술이 완전히 이제 급격하게 성장을 하면서 누굴 꼭 만나지 않아도 정말 핸드폰 하나만 있으면은 문도 딸 수 있고 차도 열 수 있고 다 할 수 있잖아요. 더 편리하게 이제 이런 기능들이 생겨나면서 네. 이 공유 경제 서비스가 꽃을 피웠죠. 그래서 이게 개념 자체는 2008년도에 그 하버드대 법대 로렌식 레식 교수라는 분이 처음으로 정의한 용어예요. 그래서 미국 시사 주간지 타임지는 2011년도에 세상을 바꿀 수 있는 10가지 아이디어 중 하나로 공유 경제, 쉐어링 이코노미를 꼽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 공유 경제 기업들이 사실
세상을 바꾸고 있어요. 맞아요. 또 우리가 많이 쓰고도 있고 혹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런 회사들이 공유 기업이다. 좀 몇 가지만 알려주세요. 네, 많이들 아실 만한 걸로만 좀 얘기를 해보자면 네. 일하는 공간을 공유하는 공유 오피스 플랫폼이 있죠. 네, 대표적으로 사무실 빌려주는. 네, 사무실 빌려주는 위워크, 또 베스트 파이브, 스파크 플러스 이런 데들 아마 스타트업 종사하시는 분들은 한 번쯤은 다 들어보시거나 아니면 이용을 해보셨거나 저도 다 이용해봤거든요. 아, 네. 이제 각각의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차량 호출 이제 택시처럼 네. 쓸 수 있는 이제 우버와 또 미국에선 리프트라는 기업도 있는데 요것들도 대표적인 공유 경제 서비스고요. 미국 공항에 이제 가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이제 택시를 타는 곳이 따로 있고 아예 우버, 리프트 이렇게 다 이렇게 써서 그 구역이 따로 정해져 있더라고요. 택시 타는 플랫폼이 나눠져 있어요? 네, 나눠져 공유 있습니다. 택시랑? 네, 그래서 그렇게 별도로 지정이 돼 있을 만큼 이미 미국 내에서는 굉장히 보편화된 서비스고요. 뭐 내가 남는 시간에 내 차로 이동이 필요한 사람과 연결해서 운행 서비스를 제공하는 건 아이디어 자체는 굉장히 신박하지 않나요? 그쵸. 처음에. 예. 이제 이거는 뭐 동남아에서도 그렇고 맞아요. 전 세계적으로 너무나 당연한 서비스가 됐는데 대한민국에서는 불법. 그렇죠. 이건 좀 아쉽습니다만 또 다른 서비스도 있죠. 네, 우버 같은 경우는 운전자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 내가 운전 서비스를 해주고 내 차로. 근데 이제 운전자가 없이 차만 공유하는 이제 소카 같은 서비스도 공유 경제에 포함된 회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집카라는 게 있어요. 네. 저도 집카를 몇 번 이용을 해봤는데, 집카요. 네, 집카요. ZIP. 네. 네, 그 소카랑 같은 개념인데 집카라고 다양한 이제 기업들이 있는데 이게 연결을 하면은 이제 휴대폰이 키가 돼서 이제 그 집카 세워놓는 주차장 구역이 아예 다 따로 있더라고요. 그래서 도심에 차가 없이 그냥 걸어 다니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이분들을 위해서 이제 주차장에다가 집카 구역이 이렇게 딱딱딱 있어요. 자동차를 그러면은 공유하는. 네, 가서 핸드폰으로 문 딱 열고 근데 차를 잘 만나면 굉장히 깨끗하지만 잘못 만나면 그쵸. 굉장히 더럽습니다. 그래서 뭐 그런 기업들이 있고 또 대표적인 공유 기업이 바로 이 숙소, 그러니까 집을 쉐어하는 에어비앤비가 아하. 있죠. 아마 해외 여행 가신 분들은 많이들 이용하셨을 텐데 저 이 밖에도 저 얼마 전에 넘어져서 크게 다쳤는데 공유 킥보드 라임이나 뭐 이런 킥고잉 이런 공유 킥보드도 있고요. 또 공유 주방도 있습니다. 다양한 컨셉에 이제 서로 나눠 쓰고 빌려 쓰고 이렇게 하는 서비스들이 생겨나고 또 사라지고 있죠. 정말 많네요. 공유 주방, 킥보드, 자동차, 또 집, 사무실까지. 공유 안 할 수 없는 게 없는 게 더 많습니다. 공유 기업들 근데 한때 잘 나가다가 지금은 기세가 꺾인 기업들도 많잖아요. 맞아요.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스타트업이 워낙에 생리가 투자금으로 처음에 성장을 이제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돈 벌 궁리를 한 기업들이 많았잖아요. 네. 근데 공유 서비스 업체들도 다 마찬가지였어요. 그래서 이 기업들이 대부분 2010년대 이제 초반부터 본격적인 서비스를 내놓기 시작했는데 공유에 방점을 두고 뭔가 새로운 패러다임을 적용시킨 업체들은 어쩐지 요새 사정이 점점 나빠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공유 사무실의 대명사인 위워크는 지금 파산 위기에 몰렸고요. 국내에서도 이 카쉐어링 업체들은 대부분 실적 부진을 겪고 있습니다. 뭐 소카 같은 경우가 지난해 181억 정도 순손실을 기록을 했는데 이게 그 전년보다 무려 150억 가량이 손실폭이 더 증가한 거예요. 2016년도에 16억 원 가까이 순이익을 냈던 그린카도 작년에는 적자로 전환을 했습니다. 혹시 이런 카쉐어링 이용해 보신 적 있으세요? 저는 아직까지는 없는 것 같아요. 제주도에서는 써본 적 있죠. 근데 거의 뭐 렌터카 이런 맞아요. 식이었죠. 네. 네. 이게 좀 유동적이어가지고 왜냐하면 여기서 출발해서 렌터카는 갔다가 다시 돌려주러 같은 장소에 가야 그렇죠. 되잖아요. 근데 이거는 갔다가 또 내가 가는 목적지에 있는 해당 그 서비스 스팟에 반납을 할 수 있으니까 제가 다른 일을 이용을 되게 자주 하는데 다른 일가 없는 경우에 공유 킥보드를 타거든요. 근데 공유 킥보드는 그냥 사실 아무데나 이렇게 주차 그게 너무 편해서 사실 그거를 굉장히 싫어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그렇죠. 이용자는 편한데 또 길거리 맞아요. 걸어 다니는 사람들한테는 또 불편하기도 그러니까요. 하고. 그래서 저는 이제 안 타기로 했습니다. 그거 헬멧 반드시 써야 됩니다. 그러니까요. 헬멧 안 쓰면 불법이고 과태료 물게 됩니다. 자, 그런데 잘 나가던 회사들이 갑자기 몇 년 사이에 급격히 실적이 안 좋아지고 막 파산설도 나오고 막 그러더라고요. 네.
어떤 이유가 있는지 우선은 공통적인 것부터 살펴볼까요? 네, 공통적인 이유라고 하면 역시 코로나19 팬데믹이죠. 네. 그래서 아이러니하게도 이 공유 경제에 코로나가 긍정적으로 작용을 하기도 했고 또 부정적으로 작용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제 비대면 거래가 활발해지면서 이제 우버 같은 차량 공유 서비스는 아예 음식 배달이나 배달 서비스로 확장을 했고요. 이제 국내에서도 배달의 민족, 뭐 쿠팡이츠 같은 시장이 굉장히 확산을 했잖아요. 코로나 덕분에. 하지만 반대로 코로나 때문에 수많은 공유 경제 앱이 사양길로 접어들고 있는 것도 맞습니다. 이제 코로나는 사실 누군가와 만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렇게 피해 다녀야 하는 그런 전염병인데 공유 경제는 이제 내 거를 누군가 돌려 쓰면서 같이 쓰는 게 기본적인 개념이라 가능한 한 불안해서 안 쓰게 된 거죠. 네. 그래서 이따 자세히 얘기를 하겠지만 에어비앤비 같은 경우는 코로나 때 몇 주 만에 정말 사업의 거의 대부분이 다 완전히 올스탑이 됐고요. 네. 우버 호출도 거의 급감을 했습니다. 또 다른 공통적인 이유를 찾자면 규제가 각국에서 더 강화되고 있기 때문인데요. 공유 경제가 일반 소비자가 곧 생산자가 되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사실 택시를 하려고 하면 택시 법 규제가 있고 네. 뭘 숙박업을 하려면 숙박업에 관한 규제가 있는데 네. 이게 약간 애매한 회색지대에 있는 서비스가 많잖아요. 네.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미국같이 조금 오픈된 나라들도 처음에는 이 서비스를 기업들이 좀 크도록 놔둬줬어요. 네. 사실은. 네. 근데 이제 이 기업들이 너무 우리 삶에 큰 영향을 끼치니까 이제 점점 더 규제를 들이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뭐 멀리 찾지 않아도 국내에 2013년도에 우버가 진출을 했지만 결국에는 네. 사업을 할 수 없게 불법 콜택시 앱이라고 서울시 아예 규정을 한 적도 있었고요. 네. 몇 년 못 있다가 한국 시장에서 철수를 했죠. 그렇죠. 각국에서도 지금 이런 공유 서비스에 대한 규제를 점점 더 촘촘하게 해야 된다는 인식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게 그만큼 이런 기업들이 굉장히 커졌다라는 방증이기도 하고요. 하나씩 세부적으로 살펴볼까요? 우선은 사무실을 임대해주는, 임대라고 해야 됩니까? 뭐 빌려주는, 사실은 똑같은 말인데. 그렇죠. 그냥 우리가 월세를 내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 혼자 들어가서 사무실을 쓸 수도 있는 거고 2명, 3명이서도 작은 사무실을 빌릴 수 있는 그런 공유 오피스 위워크인데 여기는 어떻습니까? 네, 위워크는 대표적인 정말로 이 시장을 개척한 공유 예. 사무실 이제 회사로 잘 알려져 있는데요. 저도 미국에서뿐만 아니고 한국에서도 위워크 굉장히 자주 애용을 했던 제가 정말 애정하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도심의 사무실 건물을 일단 고정 가격에 이제 주인한테 장기로 빌립니다. 그다음에 소비자들에게 다시 단기로 전대를 한다고 하죠. 단기로 빌려주고 수익을 올리는 사업 구조인데 2008년도에 설립이 됐습니다. 근데 이때가 역시 아까 말씀드렸던 글로벌 금융위기가 이제 한참 팍 퍼질 때였잖아요. 직장을 잃은 사람들이 많았대요. 그래서 이때 미국에서 창업을 위해서 이분들이 값싼 사무실을 찾던 시기여서 그렇죠. 예, 기존에는 없던 새로운 컨셉의 이 공유 오피스가 생겨난 거죠. 사실 사무실 이제 사업하시는 분들 잘 아시겠지만 사무실 하나 이제 임대를 그렇죠. 하려면 보증금도 필요하고 그렇죠. 계약도 맺어야 되고 그리고 집기 같은 거를 다 사고 구비해놓고 책상 정말 의자만 해도 뭐 커피 머신도 들여놔야 되고 하잖아요. 네네. 근데 이곳에는 그게 다 있습니다. 몸만 들어가면 되는. 몸만 들어가면 돼요. 그래서 인테리어가 그리고 엄청 또 예쁘게 잘 해놨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이용자들에게 무료 음료, 어떤 지점은 무료 맥주까지도 주는. 그래요? 예, 한국도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제 미국에 있을 때는 무료 맥주를 주는 위워크가 있었어요. 그래서 위워크에 앉아서 일을 하고 있으면 마치 내가 막 엄청 잘 나가는 스타트업에서 일하는 것 같은 그런 오픈된 뭔가 그 느낌이 있어서 저는 더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인기에 힘을 입어서 창업 9년 만에 전 세계 120개 도시 800개 이상의 지점을 운영을 하면서 그야말로 정말 파죽지세의 성장세를 보였는데요. 뭐 손정희 회장이 이끄는 이 소프트뱅크 투자까지 엄청 많이 받으면서 공유 경제를 이끄는 대표적인 스타트업으로 자리를 잡았었습니다. 저 기업 가치는 한때 60조 원을 넘기도 했어요. 대표적인 스타트업으로 자리를 잡았었었었다. 네, 그렇죠. 기업 가치가 한때 60조 원을 넘었었었다. 지금은 상황이 완전 달라진 거잖아요. 네, 위워크. 지금은 정말로 완전 180도 지금 뭐 달라져. 파산 얘기도 나오고요. 막. 네, 그렇습니다. 이제 정말로 세계에서 가장 성공한 스타트업 중 하나였던 위워크가 이제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심각한 경영난에 빠져 있는데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뭐 일단 미국에선 재택근무가 너무 확산이 되면서 우리 저번에 얘기했지만 상업용 그
부동산 그 사무실들도 지금 공실률이 굉장히 기존에 높잖아요. 있던 빌딩 사무실들도 공실이 많은데 그렇죠. 누가 위워크를 또 쓰겠느냐. 그렇죠. 뭐 이런 얘기. 거기에다가 금리 인상에 따른 이 고정 비용도 다 증가를 하면서 그렇죠. 위워크도 지금 많이 안 좋은 상황이고요. 지금 위워크가 사실은 근데 실적을 2016년부터 이제 대중에게 공개를 했었는데 그 이후에도 한 번도 흑자를 낸 적은 없었어요. 네. 그러니까 투자금을 정말 많이 받아서 이렇게 멋진 인테리어에 쓰고 이제 위워크라는 브랜드 가치를 좀 쌓기 위해서 엄청난 비용을 들였는데 당시 뭐 많은 스타트업들이 그랬던 것처럼 일단은 사람들을 모으고 그 다음에 돈을 벌자는 게 위워크에도 적용이 됐던 거죠. 근데 코로나가 한창이던 2021년에는 무려 6조 원에 달하는 역대급 순손실을 기록했습니다. 순손실이 6조예요. 조요? 예. 그러니까 이게 어느 정도냐면 매출이 6조가 아니라 네. 손실이 6조? 예, 심지어 이게 당시에 전체 매출액이 2배가 넘는 수준이 순손실로 잡혔습니다. 아, 그만큼 자기네가 고정자산 투자를 많이 했으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이후에 조금 나아지긴 했지만 올해 2분기에는 매출이 1조 1,200억 원에 영업 손실이 4,700억 정도를 기록했고요. 위워크가 이렇게 계속 유지를 하다가 사실 올해 2분기 실적 공개에서 약간 좀 인정을 했어요. 네. 그래서 상업용 부동산의 과잉 공급과 불확실한 경제 상황이 이제 손실을 초래했다고 얘기를 하면서 근데다 최근에 이탈 경쟁사들이 많아졌거든요. 그러니까 이탈 회원도 늘어나면서 회사가 계속 기업으로 존속할 수 있을지 상당한 의구심이 존재한다라고 회사에서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망할 수도 있어. 이렇게 인정을 해버린 거죠. 그래서 파산보호 신청이라든지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 거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사실 위워크는 그 건물주와의 계약이 대부분 상업용 부동산이 엄청 잘 나가던 화랑이었던 이 팬데믹 이전 그 한 10년, 20년 그 시기에 장기로 이루어졌어요. 아, 건물주랑은 장기로 계약을 그렇죠. 했는데 근데 사용자와의 계약은 단기로 이루어지면서 이 거시 환경을 해지하지 못한 거죠. 이게 장단기 어떤 돈을 빌린 것과 빌려준 것의 차이. 우리나라 외환위기 때 겪어왔던 맞아요. 거랑 비슷하네요. 네. 게다가 뭐 코로나가 터지면서 재택근무가 너무 많아졌고 이 한국이랑 달리 미국이나 유럽은 실제로 정말 셧다운이 이루어지면서 나갈 수가 없었거든요. 일정 기간은. 그래서 게다가 집들은 우리나라는 아파트가 대부분이지만 이제 미국이나 유럽 집들은 이제 주택이 많잖아요. 네. 뭐 1층, 지하 1층, 2층 요런 싱글 하우스라고 불리는 집들이 많은데 아예 지하실을 다 개조를 사무실로. 해가지고 사무실로 다 만든 집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분들은 사실 공간이 분리가 돼 있기 때문에 우리는 방 하나에 들어가서 그 작은 방에서 컴퓨터 하고 있으면 이제 그렇죠. 나가고 싶잖아요. 그렇죠. 나 이제 화상회의 해야 되니까 이제 조용히 해야 돼. 얘들아 떠들면 안 돼. 조용. 네. 약간 이렇게 하잖아요. 네. 근데 거기는 정말 이게 정말 사무실로서 집이 넓으니까 예, 공간이 분리가 돼 있어서 아하. 이거 재택근무 괜찮네? 약간 이렇게 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재택근무가 하나의 큰 근무 형태로 자리를 잡았고 때문에 이 공유 오피스에 대한 수요도 덩달아 줄어든 거죠. 그래서 지금 죄송해요. 지금 샌프란시스코 공실률이 30% 정도에 달하거든요. 엄청난 거죠. 예. 그러니까 10개 건물 중에 3개가 지금 비어 있다는 얘기인데 이런 상황에서 비싼 값에 장기로 계약을 해서 임차료는 계속 나가는데 정작 이용자들은 줄어들면서 이제 수지 타산이 점점 안 맞았던 거죠. 게다가 금리도 오르면서 고정 비용에 대한 부담은 점점 늘어났고요. 결국에 지난달 이 블랙락이나 뭐 킹스트리트 캐피탈 같은 위워크의 채권자들이 연방 파산법 11조에 따른 파산 보호 신청을 포함한 다양한 정상화 방안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한 달 전쯤인가요? 송일아 기자가 그 실리콘밸리를 사람들이 이제 떠나간다. 네네. 그쪽의 공실률이 장난이 아니다. 이런 것도 이야기를 해준 적이 있고요. 그 유튜브에서 조회수 엄청 많이 나왔더라고요. 네. 댓글도 안 좋은 댓글도 많이 그래요? 괜찮습니다. 다시 위워크 얘기로 돌아가서. 그래서 위워크가 자금 사정이 어려우니까 자금을 조달하려고 증시에 상장도 했잖아요. 맞아요. 그 이후엔 좀 어땠습니까? 네, 위워크가 사실은 상장을 한번 하려고 했다가 약간 그 CEO가 약간 불미스러운 일이 있어갖고 철회를 했다가 다시 상장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강인규님이 위워크는
코로나나 공유 경제 문제가 아니라 CEO 자체가 너무 큰 문제라 망한 회사인데요라고 맞아요. 보내주셨는데 그 이야기 뒷부분에 또 나오죠. 네, 네. 이 아담 노이만이라는 공동 창업자가 뭐 괴짜예요. 그래서 이분의 처신이 문제가 되면서 상장을 2019년도에 한 차례 철회를 했고, 그다음에 2020년 말에 결국에는 이 스펙이라고 불리는 기업 인수 목적 회사랑 합병하는 방식으로 이제 상장을 했는데 주가는 폭락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들어서만 주가가 90%가 넘게 이제 급락을 했고요. 그러니까 10분의 1 토막 났다 이거죠. 네, 뭐 100분의 1 수준으로 떨어진 적도 있다. 그래서 동전주로 완전히 이제 예. 한때 뭐 12달러 뭐 이랬던 이제 주가가 이제 1달러 밑으로 완전히 내려왔던 이런 이제 동전주를 전락하는 굴욕을 겪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올 들어서 같은 기간에 이제 S&P 500 지수가 한 16% 정도 상승을 했거든요. 근데 요 기간에 위어크 주가는 90%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상장 폐지 가능성까지 지금 얘기가 되고 있고요. 상패 가능성까지도 있다. 최근에 좀 주가 뭐 반등한 것도 있고 뭐 그러던데. 네, 맞아요. 최근에 좀 이유 없이 주가가 또 폭등을 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간밤에 제가 보니까 3.57달러 정도로 마감을 했던데 이제 상장 폐지, 그러니까 주식시장 상장 폐지 요건이 30거래 연속 1달러를 이제 밑돌면은 되는데 올해 4월에 요게 상장 폐지 요건에 충족이 되면서 미 증권거래위원회가 이제 최근 이제 이 상장 폐지 절차를 시작한다고 밝히는 보도도 나왔어요. 그래서 지금 이 채권단이 어떻게 할지는 좀 지켜봐야 되는데 전 개인적으로 위어크는 계속 갔으면 좋겠어요. 너무 잘 쓰고 있는 너무 잘 서비스여서. 쓰고 있었던 서비스여서. 0158님이 모든 기자분들이 잘 아시지만 전달력, 목소리 톤, 진행자와의 호흡 등등등 모든 면에서 최고입니다. 송일아 기자 짱이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너무 감사드려요. 지인은 아니잖아요. 네. 그러게요. 0158님 고맙습니다. 근데 이제 위워크가 만약에 실제로 파산까지 하게 되면 그 부동산들 특히 위워크가 투자를 해놨던 곳들도 더 위험해질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위어크가 한참 잘 나갈 때랑 비교하면 많이 줄긴 했지만 지금도 전 세계 33개국에 610개 지점을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만약에 파산을 하게 되면 이 오피스 매물이 다 쏟아질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 매물은 위어크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이제 시장 전반에 부동산 시장 전반에 정말로 큰 혼란이 예상이 되고 있다라는 이제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특히 이제 이미 침체에 빠져든 미국의 상업용 부동산은 정말로 이제 막대한 타격을 받을 거다. 위어크 전체 이제 그 오피스 중에 30%가 미국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증권부여가지고 네. 이제 해외 부동산 펀드나 이런 것들 취재를 많이 하고 있는데 미국에서 터질 게 많이 남았다는 얘기를 아직 수면 위로 드러나지 않은 지금 다시 재협상을 하고 있고 막 이런 것들이 부동산이 굉장히 많대요. 그래서 미국에서 계속 그 상업용 부동산이 문제될 수 있다. 네. 문제될 수 있다. 이야기는 끊이지 않고 나오고 있죠. 근데 중요한 거는 또 우리나라입니다. 우리나라에도 한국 위워크가 진출해 있고 여기도 지점이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네. 좀 어때요, 상태가? 지점이 뭐 전 세계에 비하면은 매우 약소하지만 네. 우리나라에도 서울이랑 부산 등 총 19개 지점이 지금 나와 있어요. 그래서 한국에서도 뭐 위워크가 파산을 하면 충격을 피하기 어려울 거다. 뭐 이런 전망들이 나오는데 네. 근데 공유 오피스 전체 시장은 한국은 미국과 달리 좀 탄탄한 편입니다. 왜냐하면 한국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네. 사람들이 다 사무실에 나와요. 예. 네, 그래서 지금 뭐 위워크는 어떨지 몰라도 이 스파크 플러스나 패스트 파이브 같은 곳은 점점 더 사세를 확장을 하고 있고, 예, 공실률이 굉장히 낮다고 하더라고요. 위워크 코리아 같은 경우는 매출이 2021년 997억 원에서 지난해 1229억 원으로 23% 오히려 늘었고요. 같은 기간 영업 이익도 소폭이지만 상승을 했습니다. 뭐 하지만 뭐 단기 순손실은 여전히 뭐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근데 위워크가 파산이 되면 뭐 한국 위워크에는 영향이 있겠지만 네. 한국의 공유 오피스 시장 자체는 그렇게 큰 영향을 줄 것 같진 않아요. 아하. 그러니까 미국과 한국은 재택근무 환경 자체가 다르다라는 네. 것도 그리고 이야기를 좀 해줬고. 사실 위워크가 좀 비싸요. 다른 공유 오피스에 비해서. 그래서 좀 대체재가 좀 많아서 한국은 조금 낫지 않을까. 조성빈 님이 이야기해 주시는데 그 위워크 관련된 미국 드라마 그러니까 위 OTT. 크래시드라고 있거든요. 예, 아주 네. 스토리텔링 이거 보고 좀 흥미로운 스토리텔링을 가진 회사였다라고 또 조성빈 님이 의견 맞습니다. 주셨는데
그게 되게 유명한가 봐요. 그 드라마가. 네, 그게 애플 TV 플러스에서 이제 방영을 이제 거의 만든 드라마인데 그 애담 노이먼이라는 분을 완전히 집중 조명한 드라마거든요. 그 CEO. CEO요. 예. 그래서 저도 아직 못 봤는데 되게 재밌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제목이 위 크래시드. 우리는 뭐라고 이제 우리는 폭망했다? 뭐 이런 드라마 제목이 우리는 예. 폭망했다. 예. 예, 아무튼. 근데 이제 이런 사례를 보고 우리는 타산지석으로 좀 삼아야 되겠죠. 네네. 일단 위워크는 여기는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글쎄요, 좀 지켜봐야겠죠. 채권단이 어떻게 이제 하는지를 봐야 되는데 위워크는 일단은 파산보호 신청만은 최대한 피하겠다라는 입장인데 이제 회사의 장기 채무의 절반을 들고 있는 이 월가의 큰 손들이 과연 어떤 결정을 내릴지 그리고 이 결정을 아마 이 경영자들이 쉽게 무시를 하진 못할 거예요. 그래서 사실 좀 위워크 얘기 한 번만 더 하자면 네. 제가 너무 아쉬운 게 뭐였냐면 저희가 2019년에 미국에 갔었거든요. 그래서 한국이랑 미국이랑 이렇게 오가면서 일을 했었는데 왜 국경을 건널 때마다 우리가 굉장히 꼭 해야 되는 귀찮은 일들 있잖아요. 유심 바꿔야 되지. 뭐 은행, 휴대전화. 예. 그리고 뭐 은행 카드 같은 것도 미국에서 되던 거 여기 잘 안 되고 네. 막 이런 것들 되게 많고 뭐 심지어 코스트코 카드도 다 다르니까. 아니 한국에서 만들어 가면은 거기서 쓸 수는 있는데 뭔가 거기서 만든 걸 한국에서 못 쓴다 그랬나? 아무튼 뭔가 좀 코스트코도 뭔가 좀 있었어요. 네. 근데 유일하게 위워크 카드만은 아무런 변경을 하지 않고 미국에서 썼던 걸 한국에서 그대로 썼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정말 미국 보스턴에서 썼던 그 카드를 한국 광화문에서 쓸 수 있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래서 이렇게 글로벌리 일하시는 분들한테는 이런 네트워크가 구축돼 있다는 게 사실 엄청나게 대단한 기술의 발전이었을 텐데 이런 서비스를 하는 곳이 이제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진다는 게 좀 아쉬운 마음이 있더라고요. 장인호 님이 일하면서 하루 종일 라디오 청취하는데 음악 위주로 듣다가 우연히 성공 예감과 접하게 됐어요. 경제방송이 이렇게 재밌는 줄 몰랐네요. 계속 들어오겠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또 경제방송에 한번 빠지면 또 헤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장인호 님 그렇죠. 아주 위험한 선택하셨습니다. 이제 계속 들어오시게 될 겁니다. 자, 조금 그래도 너무 안 좋은 이야기를 들어서 위워크 좀 좋은 쪽 없습니까? 아까 그 우버 이야기를 했는데 네네. 우버는 상황이 어때요? 우버는 코로나를 잘 슬기롭게 헤쳐낸 또 공유 기업으로 이제 또 등극했습니다. 예. 그래서 사상 첫 흑자를 냈어요. 우버가 올해 2분기에 예. 올해 2분기 5,125억 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한 건데요. 2009년도에 창업한 이후에 첫 분기 흑자 달성입니다. 그래서 지난해 같은 시기 1조 원에 달하던 이 적자 흐름을 1년 사이에 완전히 바꿨을 뿐만이 아니고 앞으로도 우리는 지속적인 흑자가 예상된다라고 얘기를 해가지고 지금 우버 투자자분들 아주 신나셨습니다. 그래서 우버는 회사 재정을 공개했던 2014년, 그러니까 그 위워크랑 비슷하잖아요. 이후에 현재까지 누적 315억 달러가 42조 원에 달하는 이제 손실을 기록을 해서 한때 몰락한 사업, 실패한 사업이라는 수식어를 달고 다녔는데 이번에 흑자를 들고 일부 언론에서는 글로벌 승차 공유 플랫폼 업계의 획기적인 사건이다라고 평가를 하기도 했습니다. 야,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거 실패하는 사업 아니냐 네. 위기에 몰렸었는데 그래서 어떻게 달라진 거예요 그러면? 네, 잘 위워크 사례랑 잘 비교를 해서 보면은 좋으실 것 같은데요. 이제 우버의 체질 개선 성공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네. 먼저 팬데믹 때 직격탄을 맞았던 거는 우버나 위워크나 마찬가지였어요. 하지만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기존에 있던 사업을 계속 유지를 했고 그 상황의 변화에 대응하지 않았던 위워크와는 달리 우버는 일단 음식 배달 부분에 손을 뻗칩니다. 그래서 비대면 거래가 활성화되면서 음식 배달, 내 차를 가지고 음식을 누군가의 집에 배달해주는 그 서비스를 이제 확실히 이 운전자들한테도 많은 베네핏, 혜택을 줬어요. 그래서 그 효과가 확실히 같은 경쟁사만 봐도 이제 더 비교가 잘 될 정도로 우버가 체계적으로 음식 배달 서비스에 이제 자리를 잡았고요. 그다음에 팬데믹이 터지고 업체들이 모두 힘들어졌을 때 이제 우버는 우버 이츠를 딱 만들어서 음식 배달로 사업을 확장하고 그다음에 관련된 그 기업들 그 스타트업들까지 인수를 했어요. 그 어려운 시기에. 예. 포스트메이트라는 기업을 인수를 했던 그 과감한 결정도 우버의 성장에 한몫을 했고요. 또 그래서 식료품 배달도 했고 소포 배송 서비스도 시작했고 심지어 주류를 배달하는 스타트업도 인수를 한 적이 술 있습니다. 배달이요? 술 배달이요. 네. 그래서
우버가 새로운 사업군을 확장을 했다. 이거는 우버랑 비슷한 업체 같은 동종업계인 리프트랑 비교를 해도 잘 비교가 될 것 같아요. 리프트라는 것도 이제 저기죠. 네, 승차 공유 똑같아요. 서비스. 근데 리프트가 우버보다 조금 더 저렴해서 리프트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네. 리프트는 코로나 때 이렇게까지 우버처럼 새로운 신사업을 확장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음식 배달 서비스가 팬데믹 당시에 우버를 지탱했던 좀 기둥의 역할을 했고 이제 팬데믹이 이제 풍토병으로 변해가면서 다시 차량 부분이 살아난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차량 공유와 그 음식 배달이 우버의 양대 사업 부분이 됐습니다. 실제 올해 2분기 차량 공유의 총 예약은 1년 전보다 25%가량 증가한 167억 3천만 달러를 기록을 했는데요. 음식 배달 총 예약도 같은 기간 12% 증가한 156억 달러로 비등비등한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우버는 팬데믹이 위기이자 기회가 됐던 거죠. 그 위기를 기회로 살린 거고. 그렇죠. 강인규님이 우버이츠가 얼마나 성공했냐면 지금 프랑스 축구 리그 리그앙의 메인 스폰서가 우버이츠입니다. 또 이렇게 또 정보까지 알려주시고 네. 고맙습니다. 그리고 또 우버가 이런 배달 서비스뿐만 아니라 기술에도 많이 투자를 하더라고요. 대표적으로 에어택시, 자율주행 여기도 진심인 것 같은데. 네, 사실 우버는 처음에 이제 상장하거나 이제 할 때 우리는 종합 모빌리티 기업이다. 네. 네, 그렇게 얘기를 할 만큼 좀 새로운 이동에 관한 한 모든 것을 본인들이 하겠다. 이렇게 선포를 했었는데 근데 상황이 안 좋아졌으니 시장이 안 좋아졌으니 이런 거는 투자금이 엄청나게 많이 들잖아요. 그런 거를 과감하게 다 팔아버리는 결정을 내립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투자를 많이 받아서 여러 사업을 시도를 했는데 이제 코로나가 터지고 승차 공유가 완전히 그러니까 기본이 됐던 그 사업이 어려워지면서 이제 새 신사업을 다 매각하는 결정을 내린 건데요. 예를 들어서 항공 택시, 그다음에 지속적인 손실이 우려됐던 사업 부분이 어떤 거였냐면 우버 엘리베이트라고 항공 운수 전문 벤처 기업의 이 전기 항공 택시 사업 부분을 매각을 하고요. 2020년에는 자율주행차 사업 부문인 어드밴스드 테크놀로지 그룹 이제 지분 대부분을 오로라 이노베이션이라는 기업에 매각을 합니다. 물론 오로라 지분을 자기 다시 확보를 하면서 그렇죠. 최대 주주 지위는 유지를 했지만 이제 좀 대표적으로 돈이 많이 들어가는 미래의 사업들을 사업 부분을 다 매각을 하면서 현금을 확보하는 그런 결정이 신의 한 수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어요. 맞아요. 이거 코로나 직후에 이게 비용이 원체 많이 드는 서비스다 네. 보니까 이걸로 논란이 되게 많았었거든요. 맞아요.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뭐 드론 택시를 준비하느냐, 자율주행 돈 많이 든다. 이것 때문에 우버 망할 수 있다. 근데 맞아요. 이게 일부 사업 부문을 정리하고 매각하고 혹은 자회사로 돌리고 하면서 위기를 이겨낸 거네요. 네, 그렇죠. 대단합니다. 근데 이런 서비스 할 때 안팎에서 뭐 반대나 이런 것도 분명히 있었을 텐데요. 엄청 많았죠. 이제 코로나 이전에 우버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종합 모빌리티 기업을 꿈꿨는데요. 승차 공유로 우리가 일단 사업을 시작하지만 자율주행, 에어택시, 전동 킥보드, 자전거 공유까지 정말 다양한 분야에 손을 뻗쳤어요. 그러니까 탈 것은 다 공유하는. 그렇죠. 탈 네. 것은 다 공유. 하지만 이제 코로나 이후에는 단기간에 흑자가 되기 어려운 사업들은 매각 혹은 축소 하는 이제 사업 포트폴리오를 재편을 했고요. 2020년도 5월 달에는 이 킥보드 자전거 공유 자회사인 점프를 또 아까 말씀드렸던 그 라임이라는 회사에 또 매각을 했어요. 네. 그래서 그야말로 정말 돈이 되는 거 말고는 다 팔아치운 그런 이제 결단을 내렸는데 그래서 어떤 일각에서는 아니 이렇게 핵심 미래 사업을 다 매각하면 우버는 첨단 기업이 아니고 그냥 뭐 심부름 센터 아니냐, 뭐 택시 배달 기사나 운전 기사나 이렇게 해주는 대행 그런 서비스 아니냐 이렇게 불만을 내는 목소리도 있었는데 네. 하지만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시선도 역시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버가 그 전까지 자율주행차 사업에 쏟아부었던 돈만 1조 원이 넘었어요. 근데 향후에 자율주행차 시장이나 뭐 에어택시 시장이 활성화되려면 훨씬 더 오랜 시간이 필요하고 이제 우버의 자율주행차 기술은 사실은 테슬라나 뭐 구글 웨이모,
것보다는 더 떨어진다라는 얘기가 있어서 이제 장기적으로 우리는 별로 승산이 없다라는 게 이제 객관적인 전망이었고요. 그러니까 당장에 지금 돈을 벌 수 있는 배달 사업이나 승차 공유 사업에 집중을 해서 일단은 심각한 재무 구조부터 개선하겠다는 전략을 세운 거예요. 뭐 대신 자율주행이나 에어택시 분야는 전략적인 제휴를 이제 맺고 상용화 단계에서 충분히 커버가 가능하다 이런 판단을 내렸던 것 같아요. 지금 그 청취자분들이 우리 송일아 기자가 정말 많은 공부를 해오는구나, 많은 준비를 해오는구나 이런 거를 느끼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칭찬하는 문자도 많이 들어오네. 감사합니다. 시간이 근데 거의 다 돼가고 있어가지고 빨리 넘어가겠다. 에어비앤비 이야기를 해볼까요? 네네. 여기는 우리 국내에서도 에어비앤비 쓰고 에어비앤비 통해서 자기 집을 빌려주는 분들도 많아요. 네, 그래서 많아요. 익숙하실 것 같은데 에어비앤비는 어떻습니까? 지금 상황이 재무적으로나 경영 상황이. 에어비앤비는 역시 우버랑 비슷하게 좋아지고 있어요. 그리고 좋아지고 있어요? 네, 에어비앤비는 그 코로나 때 굉장히 많은 체질 개선을 해가지고 지금은 단순히 호텔 숙박을 제공하는 이제 그런 업이 아니고 나는 사람들의 경험을 제공하는 그런 서비스 회사가 되겠다. 이런 것들의 컨셉을 굉장히 잘 잡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어비앤비 자체가 역시 코로나 때 사업 모델에 직격탄을 맞았어요. 저는 아직도 기억나는 게 이 대표 공동 창업자였던 이제 브라이언 체스키라는 사람이 있는데 네네. 이분이 TV에 나와서 진짜 울었어요. 울었어요? 네, 정말 좀 글썽글썽하면서 우리 코로나 때문에 정말 다 망했다. 그러니까 왜냐면 예약이 80%가 이 2달 사이에 다 날라갔어요. 그러니까 그때 네. 방역 이게 엄청나게 이제 위기였는데 맞아요. 내가 알지도 못한 남의 집에 가고 네. 거기에 누가 언제 어떻게 썼는지 모르는데 그렇죠. 위험해 나 안 갈래 이랬던 거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 최근에 했던 어떤 인터뷰에서도 보니까 그 당시 자기의 삶이 죽기 직전에 왜 그 앞에 이렇게 주마등처럼 스쳐간다고 하잖아요. 그럴 때의 느낌이었대요. 그래서 마치 에어비앤비는 자기가 12년을 거쳐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새로운 키워놨는데. 아이디어를 키워놨는데 정말 단 6주 만에 무너져 내렸다. 코로나로. 그리고 2달 만에 에어비앤비 매출은 실제 80%가 급감을 했고요. 그래서 와 정말 이게 불타는 집 같았다. 이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근데 이제 기사 회생해서 요새 잘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그냥 코로나가 끝났기 때문인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이 위기를 그렇지 헤쳐낸 거예요? 않아요. 이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이제 우버와 마찬가지로 변화에 민첩하게 대응했다는 점. 그게 정말로 신의 한 수였고요. 왜 처음에 이제 다 끝났다고 좌절하던 이 브라이언 체스키도 이제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이제 바뀌고 있는 여행의 방식에 더 집중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그 봉쇄가 풀리면서 사람들이 비행기 타기는 좀 부담스럽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제 차를 가지고 외곽에 있는 집 한 채를 빌리는 그런 수요가 늘어났어요. 약간 뭐 수영장 있는 집으로 우리 놀러 가자 그렇죠. 이 정도. 근교로 가족 또 애완동물과 같이 떠나는 집을 통째로 빌리는 그 장기간으로 빌리는 트렌드가 생긴 건데요. 뭐 여전히 코로나가 성행을 했던 때라 네. 사람이랑 만나는 걸 약간 꺼리면서도 여행 온 기분을 에어비앤비에서 느끼고 싶은 사람들이 많았던 거죠. 그래서 장기 투숙을 하면서 아이들은 원격으로 학교 수업을 받았고 이제 부모는 원격으로 또 일을 했기 때문에 여기서 필요한 거 무엇이냐? 와이파이다. 그래서 호스트들한테 와이파이를 빵빵하게 준비해라. 그리고 일하기 편안한 사무실용 의자를 마련해라. 뭐 이런 되게 디테일한 요구를 하면서 이런 에어비앤비의 이제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것들을 더 갖춰 나가기 시작했대요. 그리고 홈페이지 내 화면도 새로운 트렌드를 다 반영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보통 에어비앤비를 검색할 때 목적지를 먼저 설정하고 거기에 나오는 이제 목록을 쭉 보잖아요. 네네네. 근데 이때는 우린 여행을 이렇게 이제 하지 않고 내가 관심 있는 주제로 검색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골프장, 와이너리, 나무집처럼 이런 관심 있는 검색어, 키워드 검색으로 검색을 해가지고 나오는 집, 그 지역을 자동차 타고 가는 거죠. 그리고 뭐 요가나 명상 수업 이런 것도 이제 포함을 해가지고 에어비앤비에서 굉장히 다양한 시도를 했던 게 저는 그 당시 제가 미국에 있었기 때문에 그거를 너무 바로바로 느낄 수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단순히 숙박만이 아니라 그 다른 사람들의 니즈, 네. 필요도 빠르게 읽고 빠르게 대응을 한 거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2020년 말에 상장에 성공을 했고요. 예. 지금은 시가총액이 121조 원이 우와. 넘는 회사로 화려하게 재기. 121조 원이면 우리나라 오면 한 2, 3등 하는 규모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재미있는 건 이 에어비앤비 창업자가 3명이서 공동으로 만든 회사예요. 예. 근데 디자이너가 이 중에 2명이에요. 그래서 이분 디자이너들이 그 고객이
어떤 면에서 이 에어비앤비 숙소를 만족했는지를 굉장히 디자인적인 그 관점에서 하나 다 조각조각을 내서 그거를 극대화시켰대요. 그래서 디자인에 집착하는 CEO들이 예, 그 스티브 잡스도 그렇고 네. 예, 이런 좀 강단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그 디자인을 강조하는 CEO들이 사람의 마음을 읽을 줄 안다라는 거죠. 네. 저도 몇 년 전에 그 에어비앤비 본사 한번 견학 가본 적이 있는데 그 본사에 세계 각국의 특색 있는 집들을 사무실 한 칸마다 다 그 디자인을 해놨더라고요. 똑같이. 네. 그래서 우리는 전 세계 이렇게 다양한 집을 여러분께 경험하도록 해주는 회사다. 근데 마지막으로 이거 하나 들어볼까요? 에어비앤비도 최근에 좀 규제 때문에 좀 어려워한다.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너무 커지니까 이제 다들 다시 이제 규제를 하기 시작한 건데 대표적인 도시가 미국 뉴욕이에요. 그러니까 뉴욕시가 이달부터 개인이 에어비앤비 숙소를 제공을 하려면 사전에 등록을 해야 되고 2명 이상 실거주 사실을 증명해야 한다. 이런 규제를 아예 도입을 했어요. 아, 이거 갭 투자한 집 아니냐? 네. 와 사실 에어비앤비 부동산 여러 개 사놓고 에어비앤비로만 돌리는 호스트들 많거든요. 미국에. 이런 분들에게는 완전히 날벼락인 거죠. 그래서 외신들은 뉴욕에서 연말까지 10,000개 이상의 에어비앤비 숙소가 줄어들 것이라고 전망을 했고요. 근데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주택 가격이 에어비앤비 때 많이 상승을 했대요. 그러니까 도시에서 일반 주거 공간이 돈벌이 수단인 에어비앤비 숙소로 쓰이면서 이제 도시 공급이 줄어든 거죠. 실제 주거 공간의 공급이. 그래서 가격이 올라서 그곳에 사는 이제 시민들이 주택 구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이고요. 뭐 여기에다가 소음 같은 이제 주거 환경에도 좀 민폐를 끼치고 있어서 에어비앤비에서 막 살인 사건도 일어나고 막 이랬던 적이 있어서 안전에 대한 그런 이슈가 계속 불거지고 있어요. 저도 올해 이제 라스베가스에서 에어비앤비 네. 그 CES 할 때 에어비앤비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네. 에어비앤비 있는 친구의 집에 놀러 갔는데 네. 너무 적막한 그 주택가, 정말 고요한 주택가에 음악 소리가 쩌렁쩌렁 울리고 막 그 집은 사람들 누구 그냥 놀러 와 있는 그렇죠. 거예요? 약간 그렇게 한데 소음 그 민원이 많이 들어왔다고 해요. 그래서 이런 정부들이 뭐 미국뿐만이 아니고 뭐 유럽에서도 이제 에어비앤비에 대한 규제는 점점 더 강화되고 있는 현상입니다. 그렇죠. 기업들도 그렇고 그 서비스도 그렇고 잘 나갈 때 쓰는 사람들이 많을 때 또 반대급부가 생기니까 또 그 기업들은 또 거기에 계속해서 발빠르게 대처를 해야겠죠. 오늘 그 공유 경제, 공유 기업들에 대해서 굉장히 세부적으로 알 수 있어서 더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8280님, 송일화 기자님이 경제정보 백과사전 이분에게 완전 빠져드네요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송일화 네. 기자 아니야. 송이라. 받침이 없습니다. 네. 예, 송이라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도 들어보시죠. 서울중앙지법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심사를 오는 26일 오전 10시에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6월 취임한 이학재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이 56억여 원의 재산을 신고했습니다. 조성은 방송통신위원회 사무처장은 35억여 원의 재산을 신고했습니다. 인플루엔자가 1년 넘게 유행 중인 가운데 개학을 맞은 어린이, 청소년을 중심으로 환자 수가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습니다. 정부가 추석 20대 성수품 가격을 지난해보다 6.4% 낮은 수준에서 관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한나였습니다. 4222님, 오늘도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보내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아직 안 끝났습니다. 중요한 코너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의 질문이 콘텐츠가 되는 시간이죠. 애프터 서비스 곽지연 리포터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질문 들어보죠. 네, 청취자 황교승님, 암표 판매 신고하면은 포상금 있나요? 라고 문자 보내셨어요. 오, 이거 암표. 네. 암표 팔이 신고하면 포상금 받을 수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기차표죠. 그래서 제가 어제 이 코레일 한국철도에 물어보니까요. 네. 이 신고한 모든 분들이 받는 건 아니에요. 대신 그 철도 그 사업법상 암표상 그 검거에 직접적인 제보를 한 분들에 한해서 아하. 열차 승차권 50% 할인 쿠폰을 포상받을 수가 있습니다. 좀 약하네요, 이거. 약한가요? 예. 그러니까 암표상이 정말 이 암표상이 상습적으로 판매한다는 그 확실한 근거를 증빙한 고객에 한해서고요. 근데 이번 추석 연휴에도 포상제도 진행하고요. 이건 물론 수시로 합니다. 저는 어느 정도 한 몇 분 정도 받았는지 궁금해서 물어보니까요. 네. 그러니까 명절 기준으로 보면은
지난 설 명절에는 한 전국적으로 포상받은 분이 4명 정도 있다고 하네요. 에이, 그러니까 많지 않죠. 그렇죠. 50% 할인 쿠폰. 자, 그리고 야구장은요. 특히 잠실 야구장에서 안표상 신고하면은 당일 경기에 입장권 무료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한 명당 4장씩 받을 수가 있고요. 또 해외 사례가 있는데 이 걸그룹 블랙핑크가 타이완 법까지 움직였어요. 바꿨어요. 아, 대만에서요? 예. 그 지난 3월에 대만에서 열렸던 블랙핑크 콘서트였고요. 거기서 우리 돈 1,700만 원이 넘는 고가의 안표가 나온 거죠. 예, 그러자 이 타이완 국회의원 입법원이 안표를 팔다 걸리면은 50배 벌금을 부과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그래서 이때 이 포상금은 이 벌금의 20% 내에서 최고 우리 돈으로 이 400만 원 넘는 돈까지 지급한다고 하네요. 포상금으로 400만 원. 이렇게 해야죠. 예. 안표 팔다 걸리면은 대만처럼 벌금 50배 그리고 그중에 20%를 포상금으로 이렇게 좀 해야지 실효성이 그렇죠. 있을 것 뭔가 같은데요. 동기부여가 있어야겠죠. 네, 다음 질문도 들어보죠. 네, 3145번님은 이 전기차 보조금 우리 차에 더 준다는 건가요? 이 전기차 보조금 받고 싸게 구입해서 되파는 경우도 있던데 이건 문제가 아닌가요? 보내셨는데요. 이에 대한 답변 들어보지요. 대림대학교 미래자동차학부 김필수 교수입니다. 지금 매년 전기차 보조금은 개선을 하고 있어요. 항목도 굉장히 복잡한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보조금의 액수는 다른 선진국 대비해서 굉장히 높은 국가에 속하고요.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가 보조금 자체가 국민의 혈세이기 때문에 되도록이면은 국내 산업 발전, 또 국내 기업에 활성화할 수 있게끔 보조금을 좀 더 활성화시켜서 유리하게끔 만들어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해외에서는 이미 자국 우선주의로 강력한 부분들을 시행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FTA가 돼 있기 때문에 FTA를 해치지 않으면서 우리 국내 산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보조금의 정책, 이 부분들은 계속 개선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보조금이 너무 높다든지 하게 되면은 형평성에 어긋나는 부분들도 있어서 간혹 이렇게 되팔아서 국민의 혈세를 개인이 착복하는 이런 사례가 있다는 것은 굉장히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개선책을 통해서 활성화시킬 수 있게끔 노력하고 있다는 거죠. 특히 그러면서도 첨단 산업 발전이라든지 국내 기업과 국내 산업 활성화를 위해서 개인이 착복하지 않게끔 보조금에 대한 부분들을 세밀하게 진행하는 부분들은 하나의 흐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보조금 받아서 자동차를 사고 한 1, 2년 타다가 되팔아도 원래 값에 팔 수 있으니 나는 그만큼의 차익이 생긴다. 사실 이런 분들도 좀 있더라고요. 그리고 각 나라가 미국도 그렇고 최근에 프랑스 사례도 전해드렸습니다마는 네. 자국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 자동차 보조금을 차등적으로 적용하는 움직임들이 굉장히 강해지고 있죠. 근데 이게 그 WTO나 FTA 이런 데 이제 반하는 결과를 가져오지 않기 위해서 각종의 명분을 세웁니다. 네. 미국은 인플레이션을 감축하려는 명분이다.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탄소 배출을 줄여야 하는 명분이다. 우리나라도 얼마 전에 그래서 국내 AS 센터 잘 갖추고 있는 기업에게만 이런 거를 차등적으로 주겠다라고 밝히면서 반격 카드를 하나 내밀긴 했는데 아직은 좀 약하죠. 그래서 이것도 각국이 하나의 경쟁적 카드로 쓰고 있습니다. 네. 시간이 조금 애매한데 마지막으로 짧게 할 수 있을까요? 네, 9182번님 건강보험료 조정은 직접 신청해야 하는 건가요? 보내셨는데요. 네, 네. 직접 하셔야 됩니다. 가장 확실한 방법은 이 가까운 건강보험공단 가셔서 상담하시고요. 또는 팩스나 우편으로 신청하신다면은 먼저 이 콜센터에 전화하셔서 상담하시는 게 중요해요. 네. 1577-1000번으로 상담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1577-1000번. 곽진현 리포터 수고 많았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내일은 성공예감 주말판 별책 부록이 찾아가는 날입니다. 최근에 이 책도 많이 주목이 되던데 권력과 진보라는 책을 KBS 서영민 기자와 함께 읽고 좋은 공부해 보시죠. KBS 1라디오 그리고 유튜브 함께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내일 별책 부록도 많이 들어주시고요. 성공예감은 오늘도 여러분을 응원합니다.